SQL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create와 management에 관련된 명령어를 설명할 텐데요. 본 동영상은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동영상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DBMS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SQL 명령어를 이해하시고요. SQL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관리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먼저 살펴볼게요. DBMS는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각 기능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정의 기능, 즉 스키마를 표현하고 스키마를 관리하는 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BMS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그 조작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나 데이터베이스 보호 부분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DBMS에는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중요하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조작, 관리, 사용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포함된 기능 중에요. 데이터 저장 기능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능이므로 본 동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구조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이 내용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값을 주면 그 안에서 실제 메모리에 저장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데이터 저장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DBMS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성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DBMS 개발자 입장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므로 본 동영상 그리고 본 데이터베이스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DBMS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요.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것은요,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SQL 하면은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언어는 뭐라고요? DBMS에서 제공하는 이 세 가지 기능, 구조정의, 조작, 관리하는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목시켜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단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는 각 언어별 명령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와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지요. 아까 제가 정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일 때는 DDL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다 랭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정의 언어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공통적인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DML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DML은 뭐냐면 조작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얘도 랭귀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ML은 무슨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삽입, 삭제, 수정, 검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예요. 데이터 제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즉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나 보호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 그러면 DDL, DML, DCL이 있다라고 하고 DDL은 정의어다, DML은 조작어다, DCL은 제어다. 영어를 그냥 번역한 거지요. 각각 정의어는 요거를 아셔야 돼요. 기능, 어떤 기능,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스키마 생성하고 스키마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그 다음에 조작어는 스키마가 생성이 되어야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요. 그때 스키마를 생성하는 언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생성된 스키마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언어.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생성할 데이터베이스는 DML, DDL, DCL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무엇으로 먼저 해야 되나요? DCL 제어로 먼저 우리가 계정 뭐 설정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어로 먼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관리를 먼저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DDL 구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DML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요 순서대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DBMS를 조작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순서는 있지만 또 뭐 하다가 또 DCL로 제어할 수 있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순서가 요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DML 하고 싶어도 내가 DCL로 제어하지 않고 구조가 생성되어 있으면 DML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 실행하는 순서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SQL을 알아볼 텐데요. SQL은 Structure Query Language예요. 그래서 구조 쿼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언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제공하는 언어로 이름을 새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MySQL, MS SQL 같은 DBMS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SQL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QL 사용법을 알면 오라클, MySQL, MS SQL 등의 DBMS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제어도 할 수 있고 정의도 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SQL 명령어를 볼게요. 명령어는 다 뭐를 포함해야 됩니까? 데이터베이스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언어를 어떤 명령어로 우리는 실제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어, 즉 스키마를, 구조를 생성하고 구조를 바꾸고 구조를 지우고 하는 구조에 대한 생성,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한 명령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DDL에서는 create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고 SQL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alter 명령어는 뭐냐 하면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DL에 포함된 것은 구조, 스키마에 관련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터에는 alter, add, 즉 add, 삽입, 그 다음에 alter, drop, 삭제, alter, modify, 수정입니다. 그래서 요 문법을 통해서, 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드롭이 있네요. 이 드롭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삭제하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 드롭과 요 드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 드롭과 요 드롭은, 요 드롭은, 자, 구조를 생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에서 스키마 구조는 뭐라고요? 릴레이션의 구조는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속성이죠. 그래서 릴레이션 이름이 있고 각 릴레이션의 구조가 스키마가 있죠. 그래서 요걸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속성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속성을 추가하고 드랍은 이 속성을 지우고 modify는 속성을 바꾸고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드랍은 뭘까요? 이 구조를 지우고가 되겠죠. 따라서 정의어에 포함된 요 명령어들은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 구조, 테이블의 그 속성과 테이블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DDL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L인데요. DML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고요. 데이터 조작은 말 그대로 자, 먼저 DDL로 생성을 하지요. 이름 생성하고 구조 생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는 것이 바로 DML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가 비슷하죠. insert, 여긴 create 생성하는 게 아니라 insert 삽입하고, 자, 그 다음에 update 수정하고, delete 삭제하고, select 내가 찾아오고 라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에는 삽입, 수정, 삭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즉 저장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튜플을 우리가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검색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SQL 명령어가 바로 이거다. 각각에 대한 명령어도 굉장히 심플하고 각각 사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SQL 사용법을 배우는 거는요 굉장히 쉬운 일이지요. 자, 그 다음에 DCL은요 데이터 제어입니다. 즉 그랜트 리보크에서 권한을 설정하고 권한을 해제하는, 물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권한을 누구한테 권한을 줄 것이냐, 데이터베이스 뭐 전체 관리자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을 사용하는 각 테이블을 생성하는 권한만 줄 것이냐, 뭐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모든 거에 대한 권한을 그랜트와 리보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함부로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아무나 건드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보안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SQL을 모르는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데이터를 막 바꾸고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아주 잘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심플하게 각 언어에 대한 명령어를 SQL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MySQL로 실제 우리가 논리적 설계를 우리가 표현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물리 설계가 옅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이건 물리 설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논리적 설계를 그대로 컴퓨터로 넣기 위해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얘는 그림으로 하고 이 그림을 SQL로 바꿔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실제 물리적 구조는 뭐냐 하면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물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관련된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는 게 바로 물리 설계죠. 그래서 물리 설계는 이미 다 누가 돼 있습니까? DBMS에 설계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MS를 개발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저장 부분이죠. 그래서 뭐 트랜잭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마치 이게 이 코드화 돼 있어서 이게 물리 설계 아니야? 아닙니다. 물리 설계가 아니라 자, 요거는 요 그림을 SQL로 다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그림을 통째로 넣는다고 해서 DBMS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DBMS 시스템이 알아듣는 인터페이스 방법으로 표현한 거다. 자, 이게 SQL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논리 설계를 끝나고 나면 이 구조를 이제 SQL로 표현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조 생성 DDL로 표현하죠. 그래서 DDL에 지금 무엇을 썼습니까? create 명령어만 썼죠. 지금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 안 썼어요. 그래서 DDL 명령어에 create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create 명령어에 포함되는 것이 뭐라고요? 각각의 속성들이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구조를 생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DML로 인스턴스, 즉 튜플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생성이니까 뭐만 합니까? 인서트만 하겠죠. 인서트. 자, 그래서 인서트만, 요게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인서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요.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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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자, 이거는 유저 테이블에, 유저 릴레이션에 지금 인서트 몇 개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네요. 그럼 다섯 개의 튜플이 생성된 거죠. 어디에? 유저 테이블에. 자, 이번엔 프로덕트 테이블에는 인서트가 몇 번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네요. 그래서 다섯 명의 고객과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프로덕트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 프로덕트는 뭔가요? 이게 뭐 다되다 관계에서 생성된 테이블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객 제품 테이블을 생성했죠. 그럼 여기에서 다되다 관계에서 표현된 생성된 거에다가 우리는 또 인서트 몇 개 있나요? 하나, 두 개 넣었네요. 자, 이렇게 생성하는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한 문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L은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정의어입니다. 데이터 구조, 스키마 생성 및 관리를 하는 거고요. 관계형 데이터에 사용되는 모든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명령어에는 create 생성, 그 다음에 alter 수정, 삭제, modify. 자, 수정, 삽입, 삭제, 수정입니다. 자, 요 삽입, 삭제, 수정은 뭐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속성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테이블 이름, 릴레이션 이름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create는 릴레이션 자체를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롭은 릴레이션 자체를 삭제하는 거다. 자, 여기에 드롭과 요 드롭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드롭은 속성을 지우는 거고 요 드롭은 전체 릴레이션 스키마를 삭제하는 거다. 각각을 살펴보면 문법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는 실습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명령어 사용법에는요. create 다음에는요. 생성 객체 종류, 객체 이름, 객체별 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객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된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객체는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도 객체입니다. 테이블, 그 다음에 뭐 뷰라는 게 있고요. 가상 릴레이션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정의해서 생성하는 뭐 트리거, 프로시저, 함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릴레이션, 테이블 형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뷰도 테이블로 생성이 되고요. 펑션, 함수도 테이블로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함수가 어떻게 테이블로 생성이 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잘 보시면은요. 함수도 함수 이름이 있고 자, 실제 함수에 코드가 있고 함수와 연결된 테이블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마찬가지. 인덱스 이름도 있고 인덱스 번호도 있고요. 인덱스가 사용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객체, 즉 생성되는 릴레이션 테이블로 생성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유저,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트리거,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 펑션,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뭘로? DDL 명령어인 크리에이트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다음에 객체 종류가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객체들은 이름을 개인적으로 갖겠죠. 유저인데 유저 이름을 뭘로 할 거니?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름이 뭐니? 트리거인데 트리거 이름이 뭐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별 문법. 자,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각각 필요한 게 다르죠. 유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identify by라는 명령어가 새로, 그러니까 문법이 따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테이블 이름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은 뭐예요? 괄호 속에 속성 이름, 속성 형식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테이블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트리거, 뷰 뭐 좀 다르겠죠. 따라서 각 객체별 문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객체들을 다 생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배우시는 게 SQL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크리에이트 유저는 DCL에서 유저를 생성해야 그 생성된 유저의 뭐 권한을 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크리에이트로 테이블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객체를 만들 거고 그 객체의 이름, 그 다음에 속성 이름, 속성 형식, 제약 조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예제입니다. 자, 유저 테이블을 생성했어요. 자, 내가 유저 테이블은 뭘까요? 고객 테이블이죠. 우리는 분명히 고객이라고 다이어그램에 고객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다시 유저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고객이라고 한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DBMS 시스템에서는 한글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하면 당연히 비트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영문으로 아직까지는 하는 게 훨씬 성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속성 이름도 영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사용할 때 훨씬 성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요즘에 뭐 컴퓨터 사양이 워낙 좋아져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테이블이 한 뭐 1000개 이상 되고 100개 이상 됐을 때 이걸 다 한글로 했을 때는 성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을 보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을 보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름은 고객이네. 그럼 나는 영어로 유저라고 하겠어.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3개죠. 3개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표현된 게 속성 형식이에요. 자, 이 그림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코딩에서는 속성 형식과 속성 제약 조건을 넣습니다. 속성 형식은 뭔가요? 속성 형식은 말 그대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티저형, 무슨 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으로 11의 크기, 메모리를 몇 비트까지 우리는 잡아 놓을 거야. 11비트까지, 11바이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단위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과 단위를 메모리를 잡아놓는 단위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바차 단위가 있네요. 그래서 이 속성 형식은 제공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샘플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표현에는 인티저형도 있고 캐릭터형도 있고 베리어블 캐릭터형도 있고 그 다음에 틴 인티저형도 있고 미디엄 인티저형도 있고 빅 인티저형도 있고 텍스트 형식도 있고 더블 형식도 있고 불린 형식도 있고 데이트 타임 형식도 있고 타임 데이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의해 놓으면 그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키보드에서 5라는 거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그 5라는 걸 숫자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인티저로 저장할래, 아니면은 캐릭터로 저장할래, 아니면 베리어블 캐릭터로 저장할래.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된 것들을 우리는 저장할 형식을 이렇게 속성 형식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속성 형식은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제약 조건을 표현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속성 제약 조건은 넣어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난널이 들어갔네요. 자, 고객 번호는 난널을 왜 넣었을까요?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널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저 네임은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죠. 사실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 제약 조건이 없어도 난널이에요. 왜? 여기에 내가 제약 조건을 따로 스페셜리 넣기 때문에 요것만 넣으면 난널이 아니어도 자동 난널이 됩니다. 근데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고객일 때 고객 이름은 꼭 필요해. 안 넣으면 안 돼. 자, 난널을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는데 별표 친 건 꼭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별표가 없고 얘는 별표가 있고 얘는 별표가 없고 얘는 별표가 있고 이때 별표 있는데 데이터를 안 넣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뭘로 정의된 거예요? 난널로 정의된 거예요. 따라서 난널로 정의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입력값이 있어야 이 테이블에 저장을 시킬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제약 조건을 넣는 거죠. 그게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뭔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널이에요. 근데 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없으면 그냥 널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제약 조건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제약 조건이 들어요. 자, 요거는 요 속성 옆에 붙어 있는 건 속성 제약 조건인데, 이 속성 제약 조건 이외에 밑에 제약 조건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다 어디에 대한 속성이에요? 요 테이블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한 제약 조건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eate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 create 명령어를 보시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속성 이름, 속성 형식, 속성 제약 조건. 이게 이제 뭐 3개건, 4개건, 5개건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테이블 제약 조건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속성 제약 조건에 뭐가 있냐면 난널 제약 조건과 유니크 제약 조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그 기본이 디폴트가 널이에요.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은 속성에 널 값이 저장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고요. 유니크 제약 조건은 속성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유일해야 하며 중복될 수 없는 제약 조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저네임에 난널과 유니크 2개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동명이인은 우리 고객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죠. 텔레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는 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는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난널 유니크 두 개의 제약 조건이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을 넣음으로써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유저 네임도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그럼 나 두 개 다 하고 싶어서 프라이머리 키를 유저네임도 할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유저네임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크라는 걸 옆에 속성 제약 조건을 따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제약 조건에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포린 키 제약 조건, 뭐 디폴트 제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영역 제약 조건, 뭔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기본 키 속성을 정의한 제약 조건으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포함한다. 포린 키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며 외래 키 속성을 정의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디폴트 제약 조건은 저장될 값이 없을 때 기본 값을 설정해 주는 제약 조건이에요. 내가 여기에는 값이 없어.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없으면 그 값에는 무조건 디폴트로 이 값을 넣어라는 제약 조건을 또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문으로 생성하는 거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생성할 테이블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자, 고객은 유저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고요. 각각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는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유저 텔 넘버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각각은 고객 번호는 인티저형, 유저 네임은 바차, 그 다음에 텔 넘버는 바차로 했습니다. 자, 베리어블 캐릭터형은 좀 특이한 그 형식인데요. 캐릭터형이긴 한데 베리어블이에요. 변동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정으로 캐릭터 100을 하면 내가 유저네임이 뭐 사람 이름이 3자리일 수도 있고 10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짧은 사람도 100개, 긴 사람도 100개를 다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캐릭터형으로 하면. 근데 베리어블 캐릭터로 하면 내가 맥시멈 100이지 그 안에서는 내가 넣는 데이터만큼만 차지하고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 캐릭터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뭐 제약 조건을 넣네요. 난널이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넣네요. 오토 인크리먼트는요, 숫자를 자동으로 뭐 1부터 시작하면 자동으로 몇 개씩 1부터 10씩 증가시켜 그러면 1, 뭐 10, 20 뭐 이렇게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유저네임에 난널이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꼭 있어야겠네요. 자, 텔레폰 넘버는 넣으면 전화번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객 번호라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쓰실 때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고 괄호 안에다가 그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속성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잘못 오타가 났네요. 커스텀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테이블 제품은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고 제품 번호 이름 가격은 번호 이름 가격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빠졌을까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함될 것은 프라이머리 키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뭐를 해야 될까요? 프로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제품 테이블 생성 보겠습니다. 유저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래서 세일 번호, 유저 아이디, 제품 번호, 세일 데이트, 판매 수량.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속성을 생성을 했고, 잘 보시면 여기에서 고객 번호, 제품 번호는 포린 키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포린 키 제약 조건 밑에다 넣을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유저 아이디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요 유저 아이디, 유저 테이블에서 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 요 형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11과 인티저 11이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정의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정의한 걸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자, 프로덕트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도 인티저 11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티저 11입니다. 자, 세일 데이트와 세일 카운트는 내가 이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저 프로덕트에 대한 제약 조건은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있고 포린 키, 포린 키 세 개가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도 커스텀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죠. 자, 그 다음에 포린 키에서는 포린 키로 등록된 게 프로덕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포린 키로 또 하나가 돼 있죠. 유저 아이디. 미안합니다. 여기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셀 넘버네요. 다시. 자, 여기서 잘못된 건 뭐라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 잘못됐죠?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셀 넘버로 바뀌어야 되고, 자, 여기서는 프로덕트 아이디 맞습니다. 그 다음 포린 키에선 유저 아이디 맞습니다. 자, 이때 포린 키 제약 조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프라이머리 키는 그냥 속성 이름만 넣으면 되지만 포린 키 다음에 속성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라고 해서 레퍼런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레퍼런스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포린 키로 지정할 거야. 유저 테이블을 레퍼런스 해서 그 중에 유저 아이디를 포린 키로 지정할 거야.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형식과 이 형식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 SQL문에서 잘못된 거 요거 잘못됐고요. 자, 요 SQL문에 빠진 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 빠져 있고요. 자, 요 SQL문에 잘못된 건 프라이머리 키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기본키 크리에이트에서 다시 한번 외래키 속성 정의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키 속성 이름만 들어가면 되고 포린 키에서는 외래키 속성 이름, 레퍼런스까지가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테이블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여기서 왔다는 거. 그래서 요 형식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프로덕트 유저. 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스키마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하는 명령어가 alter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alter는 alter rename, alter change, alter modify, alter add, alter drop이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change, rename은 테이블 이름이고요. alter인데 change예요. 속성 이름을 바뀝니다. modify는 속성 형식을 변경합니다. 즉, 나 캐릭터형이었는데 뭐 나는 저걸로 바꾸고 싶어. 인티저형으로 바꾸고 싶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속성을 새롭게 추가하고 키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드랍에서는 속성을 삭제하고 키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법을 보시면 alter table 나는 alter에서 뭐를 할 거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객체의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lter에 객체가 테이블이야 아니면 뭐 저기 뭐 인덱스야 아니면 프로시저야 함수야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을 할 건데 그럼 어떤 테이블 할 거야? 테이블 이름. 그래서 old 테이블 이름, rename은 테이블 이름 바꾸니까 옛날 테이블 이름을 rename 해줘. 뭘로? 새로운 걸로. 항상 올드가 먼저 나오고 뉴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에서 change를 할 거야. change 컬럼을 할 거야. 자, old 속성 이름, new 속성 이름, 그 다음에 new 속성 형식까지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lter로 modify 컬럼을 할 거예요. 속성 이름, 속성 형식. 자, 이건 올드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속성 이름과 형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거 변화가 되는 거죠. 옛날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에서 add 컬럼입니다. 새로운 거를 할 때 속성 이름, 속성 형식. 자, 그 다음에 add primary key, 키 속성으로 정할 속성 이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rop 컬럼, 속성을 난 드롭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drop primary key, 나는 primary key를 뺄 거야. 그래서 제가 관계를 끊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적 있죠. 자, 이렇게 관계를 끊을 때 이렇게 드랍으로 일단 포린 키를 드랍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머리 키를 뭐 인서트 하면 되죠. 뭘로? add foreign key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터는요 수정이죠. 그럼 제가 한번 요거를 요렇게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 실제 설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논리 설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고객에는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주소 이거 없는데 주소를 삽입할 거고요. 제품에는 거래처라는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와 요 관계가 새로 삽입이 돼야겠죠. 그럼으로써 이 관계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포린 키를 삽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순서가 반드시 있어요. 자, 거래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없는데 얘를 그냥 삽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거래처 테이블이 있어야 얘를 먼저 삽입할, 따라서 제품에 삽입하는 건 나중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거래처 테이블을 생성하고 크리에이트로, 자,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에 속성을 추가하고 얼터로,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에 외래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터로 테이블 프로덕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얼터로 외래키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테이블 속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요 세 가지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 조작을 할 때는 삽입 삭제 수정을 할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는 명령문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생성을 하죠. 크레이트로 프로덕트 커스터머라는 걸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 얼터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테이블에 컬럼을 애드해줘. 애드한 다음에 이걸 컬럼을 애더해야지만 뭐가 되나요? 포린 키 속성으로 얘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테이블에 먼저 컬럼을 이제 속성을 추가하고 그 속성이 추가돼야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 테이블에 속성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랍입니다. 드랍은 여기서 말하는 드랍은 스키마를 드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 순서, 자, 요렇게 생성된 테이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들을 삭제할 때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삭제 순서는요, 뭐부터 삭제한다? 부모 자식 관계에 있을 때 반드시 부모는 먼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다른 테이블에서 자식에서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를 지워버리면 얘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지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삭제해야 될 건 고객 제품 테이블이죠. 자식으로서 갖고 있으니까. 얘도 자식인데요. 하지만 얘는 얘의 부모기 때문에 제품 먼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식 고객 제품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고객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품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자, 이 삭제 순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DML 명령으로 가겠습니다. DML은 이제 구조가 생성이 되었으면 그 구조 안에 이제 데이터 튜플을 생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insert 먼저 살펴볼게요. 자, insert는요, insert into 그 다음에 value입니다. 자, 그래서 insert into value라는 문법을 갖고 있고요. into 다음에 온 것들은 뭐가 나오냐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속성 이름 1, 2, 3, 4 속성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lue를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맞게 넣습니다. 자, 이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insert에서 생성할 때는 insert into 어디다가 넣을 거야? 유저 테이블에 넣을 거야. 그 유저 테이블에 무엇을 넣을 거야? 내가 늘 속성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난 유저 네임만 넣을 거야. 그러면 유저 네임만 쓰고 이름만 쓰시면 돼요. 자,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유저 텔레폰 넘버를 넣을 거고, 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뭐냐면 1 김춘추 데이터예요. 그래서 1은 어디에 들어가요? 유저 아이디에. 김춘추는 유저 네임에. 123, 123은 유저 테이블에. 유저 텔레폰 넘버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insert int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 그 다음에 각 속성에 대한 데이터 밸류 값을 넣는데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내가 이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이 순서도 바뀌어줘야겠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수정 불가할 때가 있어요. 자, 나는 insert into 해서 넣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는 지금 뭘 유저 아이디에다가 널 값을 넣었네요. 이러면 요 insert 명령은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널 값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결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insert into 자, 요거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식이라는 사람이 번호가 2예요. 그리고 5를 넣을 거예요. 여기는 왜 이건 생성이 안 될까요? 2는 이미 장영실이라는 유저의 번호로 들어가 있죠. 중복 발생. 그래서 유니크 제약 조건에 걸려서 얘도 에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결성이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니크하고 모든 데이터는 유일하다. 자,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두 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무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실수로 넣어도 이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번엔 6 잘 넣었고요. 6도 생성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두 번째를 너를 넣네요. 사람 이름을 너를 넣네요. 이름이 없어요. 자, 근데 얘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유저 이름을 난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제약 조건에 걸려서 에러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서트문을 4개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하나, 둘, 세 개는 실행이 되지 않고 맨 마지막만 실행이 돼서 문익점만 포함이 됩니다. 와, 여기 문익점 똑같은데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왜일까요? 여기 유니크라는 건 없으니까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DML에서는 이렇게 에러 발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는요, 수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속성 이름, new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속성 이름, new 데이터.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조건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실습을 원하시면 실습은 이제 나중에 진행할 때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셋 하는데 보시면 업데이트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셋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저네임을 세종대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저네임에 있는 데이터는 다 세종대왕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진주 이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큰일 나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안, 그 다음에 그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자 요렇게 명령을 하면 유저네임을 세종대왕으로 다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아 사실은 나는 누구 이름만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유저 이름이 세종대왕으로 바꿀 건데 조건이 뭐냐면 유저 아이디가 1인 사람만 바꿀 거야.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1인 사람의 유저네임을 세종대왕으로 바꿔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김춘추가 세종대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텔레폰 넘버를 777로 바꿀 건데 무슨 텔레폰 넘버를 바꿀 거야? 유저네임이 문익점인 사람을 777로 바꿀 거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문익점을 찾아서 다 777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건에는 이렇게 유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조건을 넣어버리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넣을 때는 한 사람만 바꿀 거예요. 그럼 문익점 255를 777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얘는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유일하게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유저 아이디이기 때문에 문익점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서 이 아이디에 777로 바꾸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불가는, 자, 이 세 개를 또 업데이트를 같이 동시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는 실행이 왜 안 될까요? 유저 아이디를 3으로 바꿔줘 이랬어요. 유저 아이디를 3으로 바꾸래요. 누구를? 유저 이름이 유닉점인 거를 3으로 바꿀 때. 얘는 당연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 문익점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유저 아이디를 3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본키 제약 조건에 걸려서 생성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무결성이죠. 내가 무심코 쓴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무결성 있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생성 안 됩니다. 수정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저 아이디를 10으로 바꿔줘. 누구를? 유저 네임을 문익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 안 되죠. 세 번째, 유저 아이디를 9로 바꿔줘. 누구를? 유저 아이디 1인 애를 9로 바꿔줘. 이건 되죠. 1을 9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문익점이 둘이어서도 안 되지만 3은 이미 얘가 쓰고 있죠.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널, 그 다음에 유니크 에러로 발생을 한다. 자,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죠. 삭제는 테이블 이름에서 삭제를 하면 여기서 딜리트는요. 아까 구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 하면은 이 구조는 그대로 남고 밑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딜리트에는 두 가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죠. 뭐만 삭제해줘 라고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자, delete from user 하면 유저가 다 삭제가 되죠. 근데 유저가 삭제가 전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외래키 제약 조건 때문에 이미 유저 아이디는 다른 데에 유저 아이디, 고객 번호는 고객 제품에서 포린 키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싹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만 지워지나요? 외래키 참조되지 않는 투플만 삭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익점 7번의 문익점은 고객
제품은 사용, 그러니까 고객은 고객인데 아직 제품을 사지 않았어요. 고객 등록만 하고 구매 내역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문익점은 여기에 고객 제품이 없기 때문에 문익점만 삭제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참조돼. 얘가 구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딜리트 유저를 했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싹 지워지는 게 맞는데 관계가 있는 테이블끼리는 사실 참조되지 않은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 from user, 유저 아이디 1. 자, 요거는 생성이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김춘추라는 1이 고객 제품에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잖아요. 참조 무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delete from user에서 유저네임이 문익점 얘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우려고 하면은요, 안 지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내가 참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참조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고객을 지우고 싶을 때는 먼저 참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즉 구매 내역을 나는 이 고객은 이제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 고객을 먼저 지우는 게 아니라 고객 제품에서 구매 내역의 데이터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부모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지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CL 컨트롤 랭귀지 한번 볼게요. 그랜트, 리보크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랜트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리보크는 권한을 뺏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랜트는 권한, 몇 개의 권한을 프리빌리지 on 테이블 to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포함된 이 권한들을 to 누구에게? 이 사용자에게 identify, 그렇지, 비밀번호 뭘로 나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프리빌리지라는 걸 명령을 해주셔야 이 그랜트 명령이 실제 실행이 됩니다. 자, 리보크는요, 권한, 어느 테이블에 있는 몇 개의 권한을 누구에게 있는 걸 권한을 뺏어버릴 거야. 리보크 올 해버리면 다 뺏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각 테이블에 권한이 여러 개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테이블에 나는 셀렉트 권한도 줄 수 있고 인서트 권한도 줄 수 있고 각 SQL 명령어 자체를 권한으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예를 보시면 grant all privilege on 유저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황이라는 유저에게 비밀번호 1, 2, 3, 4로 지정해서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grant select SQL 명령어를 유저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황에게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플래시 프리빌리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크는요, 리보크 올 다 뺏을 거야. 유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황으로부터 뺏을 거야. 자, 이렇게 올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리보크 셀렉트 권한만 뺏을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보크와 그랜트를 통해서 권한을 주고받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물론 DCL 명령어를 사용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본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SQL 첫 번째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